자, 이 핸드아웃 중에서 그 나눠드린 거 중에서 이 목차 있는 데가 있어요. 목차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Quantitative Method라고 해놓고요. Study Session No. 3 해놓고 Quantitative Method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통계학을 하는데 Reading 6를 보니까 FinTech라고 되어 있어요. Financial Technology를 합친 거죠. Finance하고 Technology를 합친 거고, Chapter 7을 보니까 Correlation and Regress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관 분석하고 회귀 분석이고, 그 다음 챕터 8을 보니까 Multiple Regr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Machine Lea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챕터 9을 보면 Time Series Analysis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챕터 10은요, 그러니까 Reading 10은 Exert 해놓고 Simulation이에요. 뭐뭐뭐뭐 블라인드 Simu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룰 챕터가 이겁니다. 근데 전통적인 통계학은요, 요거 이렇게 세 부분이 되고요. 이 시뮬레이션은 통계학은 통계학인데 이제 시뮬레이션에 가는 거를 약간 세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들어와서 핀테크 들어와서 머신 러닝하고 핀테크가 들어왔어요. 머신 러닝이래요. 요즘 많이 들은 뭐 알파고 등등등 그런 얘기 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통계학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항상 데이터가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통계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명. 누구. 그 다음에 고객 번호가 있으면 번호 1번, 2번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매출액. 뭐 등등등 쭉 있어요. 특징이 보니까 숫자예요. 숫자하고 아닌 경우는 이런 고객명이나 뭐 등등등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structured 데이터라고 해요. 스트럭처가 너무 잘 갖춰져 있는 데이터. 우리 엑셀에 쓰는 데이터들은 다 엑셀에 저장된 건 우리가 structured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그거 외에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태풍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예요? 했더니요, 인공위성에서 적힌 이 태풍의 눈과 이런 것들이 돼. 이거는 스트럭처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몇 년 이제 범죄를 조사하는데요. 누가 명예훼손, 어느 유명한 사람을 계속 명예훼손으로 글을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빨갱이라고 계속. 근데 그 사람의 글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그 사람이 쓴 글과 비슷한 글을요, 인터넷상에서 모두 다 뒤졌어요. 컴퓨터가 뒤져서 비슷한 글씨 스타일, 비슷한 문장의 단어들을 쓰는 사람들 다 추려냈어. 컴퓨터에서 블로그를 다 뒤졌어. 그래서 후보자를요, 용의자를 3명 정도를 추정했어요. 이런 거 할 때는요, 숫자, 이 스트럭처 데이터라는 게 아니죠. 그죠?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다 체크한 거니까 이런 스트럭처 데이터, 통계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3명을 추정한 다음에 이 3명을 조사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을, 범인을 잡았는데, 이 범인이요, 이 글을 쓸 때 어디서 썼냐면 한국에서 안 썼습니다. 안 잡히기 위해서. 오사카를 가서, 오사카 PC방에 가서 글을 쓰고 한국에 귀국하고 했어요. 이 3명을 추릴 때 어떤 방법으로 추렸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글의 특징,
문장의 특징, 사용한어의 특징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 건 무슨 데이터냐면 이런 스트럭처럴 데이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매우 중요한 데이터죠. 왜냐면 범인을 잡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아는 이런 데이터 외에 반대되는 데이터가 많이 생기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분석 기법도 포함시켜야 돼서 요번에 이런 머신 러닝이니 핀테크니 넣었어요. 6장은요, 지금 안 다루고 이 머신 러닝 할 때 같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머신 러닝 하려면 리그레션을 해야 머신 러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리그레션 하고 머신 러닝 할 때 핀테크도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나중에 한다고 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봤더니요, 특징은 리그레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도 리그레션의 일종이에요. 근데 훨씬 더 어렵지만 어쨌든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도 리그레션의 일종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있고 타임에 따른 데이터예요. 그럼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왜 타임 시리즈는 이렇게 다른 데이터와 달리 별도로 배우냐 하면 예를 보겠습니다. 냉장고 판매, 난로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난로 판매량의 분기별은 어떨까요? 겨울에 많이 팔리고 봄이 되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냐면 이런 패턴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분기별 데이터나 월간 데이터에서 이 패턴을 찾는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 뭐.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편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임3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별도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왜? 이 패턴을 알면 우리가 미래 예측하는데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근데 타임3 데이터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의 일종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뭐냐면 요거부터 할 거예요. 회귀 분석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상관 분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리딩 7이고요. 페이지는 264페이지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일정의 실라부스가요. 그 3주차에 거기 머신 러닝하고 저 챕터 6 요거 넣는 거를 제가 깜빡해서 그때 할 겁니다. 3주차, 4주차쯤에요. 자, 페이지 2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26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ading 7, Correlation and Regression 했어요. 상관 분석과 리그레션, 회귀 분석인데 그 전에 통계학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X가 있어요. 이게 확률 변수래. 확률 변수란 건 통계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예요.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냐면요. 하나는 uncertain해야 된다. 주사위 던지면 1, 2, 3, 4, 6 중에 뭐가 하나는 나오는 건 아는데 뭐가 나오는지 불확실해. 뭐가 나오는지 모르죠? 불확실해야 되네. 두 번째, 넘버가 부여야 된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요. 맨 위에 나온 숫자를 X라고 하면 1, 2, 3, 4, 5, 6 숫자가 부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를 X라고 하면 이것은 확률 변수가 됩니다. 왜? 불확실하고 숫자가 부여됐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동전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앞면 나오면 H, 뒷면 나오면 T라고 하자 그랬어. 그럼 이거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확률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불확실하긴 불확실합니다. 앞면이 뒷면이 모르니까. 그러나 넘버가 숫자가 어사인되지 않고 글자가 H라는 글자와 T라는 글자가 어사인됐기 때문에요.
확률 변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앞면에 하면 1을 부여하고 뒷면에 하면 0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럼 이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확률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불확실하죠. 1일지 0일지 모르고 숫자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럼 확률 변수가 하나 있을 때 X라고 정의했을 때 제일 관심사항은 뭐냐니까요. 불확실하다니까 대충 얼마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예측값, 즉 기대값입니다. 또 하나는요. 기대값으로 예측했어요. 내일 얘는 코스피 지수가 얼마일까 했더니 기대값으로 예측을 했어. 근데 그게 확실하게 맞아요? 얼마나 잘 맞을까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얼마나 되냐를 체크해야 되겠죠?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으면 예측한 기대값으로 예측한 게 안 맞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 불확실성이 낮으면 기대값으로 예측한 게 잘 맞을 거예요. 그 불확실성은 variance. 자, 그래서 확률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관심사항이요. 기대값과 분산이 제일 관심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X, Y가 있어. 그럼 관심사항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X의 기대값과 분산, Y의 기대값과 분산이겠지만 그거는 뭐 앞에서 했으니까 추가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관심사항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먹다가 점심 먹다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그 사람의 성격, 스펙, 뭐 인간성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밥 먹다가 두 사람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비교,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뭐가 관심 대상이 되냐면 이거의 비교, 관계 이게 두 확률 변수의 비교와 관계가 관심사항이에요. 자, 그럼 두 확률 변수의 비교와 관계를 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 뭘 보냐면 되냐면 X와 Y의 관찰점을 여기다 좌표로 찍어. 좌표로 찍었어요. 이 좌표는 그 데카르트가 맨 처음 의미를 여기다 좌표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하학이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하학이라는 것은 나의 위치와 저 별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공간을 파악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고 데카르트가 좌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하학에서 대수학으로 넘어갑니다. 대수학. 대수학은 단점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넓게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확장이 가능해. 근데 대수학보다는 기하학이 눈에는 훨씬, 시각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좌표를 딱 찍었더니 2차 면에서는요, 아주 좋아요. 꼭 그 대수학을 안 하고 기하학을 하는 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XY가 이런 관계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 좌표를 봤더니 어떤 걸 알 수 있나 했더니 X가 클 때 Y도 크고 X가 작을 때 Y도 크다. 그러니까 X, Y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진다. 이건요. 하나 커질 때 하나가 작아지고 X가 작을 때 Y가 커진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둘의 관계를 보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경우는 저렇게 시각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보는 경우는 참 좋긴, 눈에 보긴 좋은데 실제 사례에서는 별로 드물어요.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 애매모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수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숫자로 표시하는 거, 숫자로.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 했더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레벨원에서 배운 게 코베리언스가 있어요. 공분산. 또 하나는요.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가 있어요. 상관계수. 자, 이건 좀 이따 이거 돌아와서요. 페이지 265페이지 피겨 1 했습니다. 이런 관찰점을 찍어서 뭘 보는 거냐? X와 Y에 여기는
많이 supply growth, 많이 supply growth하고요, inflation, Y축 인플레이션의 둘의 관계를 봤어요. 어떤 관계가 있더니요, 많이 supply의 성장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쉽게 표현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페이지 264페이지 2.1 스캐터 플롯. 라고 부릅니다. X와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는 방법. 근데 시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정도는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이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벨 1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데이터가 쭉 있는데 막대 그래프로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장점은 시각적이에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면 대충 분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각적인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벨 1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간격을 얼마나 잡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흑심을 품으면요, 데이터를 약간의 범위만 조절하면요, 좀 변경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특별한 예외지만 이 경우는 시각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수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대수적으로 표현한다는 건요,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그 규칙을 못 벗어나게. 그래서 분석한 사람이 사기를 못 치게. 주관성이 배제하는 거예요. 완전 객관적으로. 그래서 뭘 했습니까? 센트럴 텐던시를 계산하고 디스퍼전을 계산했었어요. 레벨 1에서. 그래서 평균, 예를 들면 평균, 대표적인 게 센트럴 텐던시 측정하는 대표적인 게 평균이고 디스퍼전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게 분산이었어요. 이 평균이라는 공식은 표본의 경우 이렇게 쓰고요. 산술평균,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이 공식에서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주관적인 게, 주관성이 하나도 완전히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대수적으로 했더니 대수적인 좋은 게 주관성이 배제되고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와의 관계를 보는데 시각적인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분석가가 조금만 작용을 하면요, 약간 그림을 제가 마음대로 애매모호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Y축을요, 단위를 1, 2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단위를 10단위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100단위로 바꾸면요,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하고 바뀌게 대략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XY, 이 시각적으로 볼 때 XY, 이게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선형관계 정도는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도가 센지 적은지를 말로밖에 못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 대수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분산, 어떻게 됐나요? 레벨 1에서 했더니 이렇게 기호를 쓰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관계선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265페이지에 2.2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한대요. 첫 번째 뭘 볼까요? 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보는 거야. 첫 번째 할 일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이따 하고요. 자, 265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7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correlation analysi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패러그래프의 네 번째 질문,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measures direction and extent of linear association 했어요. 뭘 찾냐 했더니요, correlation은 direction과 correlation analysis는요, measures. 상관계수는 방향과 정도, of linear association. 즉 선형 관계의 정도를 측정한, 선형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측정한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선형 관계라고, 리니어 어소시에이션 하면 선을 거, 선을. XY 선을, 관찰점을 대변하는 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관찰점이 저렇게 생겼는데 XY 관계를 대변하는 직선을 이렇게 짓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선형 관계, 선의 방향이요. 디렉션 어느 방향이냐인데 이것은 우상향 하잖아요. 이 노란 선을 보니까 x가 클 때 y가 일반적으로 크고 x가 작을 때 y가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플러스야. 그 상관계수가 계산하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건요, x가 클 때 y가 작고 x가 작을 때 y가 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 그래서 방향을 봤더니 그렇게 선형 관계의 방향이 상관계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부호가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0이 어떻게 생겼을까 했더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선을 그릴 수가 없어. 노란 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 될 거, 이 방향 될 거. 그러면 어떻게 해? 0이에요. 자, 이제 extend, 정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위에와 아래의 그림을 비교하려고 해요. 비교할 때 위의 그림은요, 날치같이 그렸다면 위의 그림은 퉁퉁하게 고등어같이 그립니다. 이것도 방향, 디렉션은요, 우하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이거 잘못 그렸네. 플러스 쪽을 그렸어야 되는, 제가 죄송합니다. 위아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렸어요. 관찰점을 대변하는 직선을 도출했더니 노란선 같이 우상향하니까 이건 공분산 또는 상관계수가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와 밑에 그림을 비교해 볼게요. 여기 노란 선에 타닥타닥 붙어 있고 여기는 노란 선에서 꽤 멀은 관찰점이 많이 있어요. 좀 두툼하죠? 여기는 날치가 생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관계수의 값이 위에가 커요. 왜냐하면 선형 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거든. 정도. 선형 관계가 높다는 것은 선에 가깝다는 거예요. 관찰점이. 선형 관계가 낮은 것은 관찰점이 선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으로 그릴 수가, 대칭 관계는 선으로 그릴 수 있는데 관찰점이 선에서 좀 멀어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위와 아래를 비교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는 숫자상으로는 3이 크지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절대값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우회가 큽니다. 즉, 이렇게 얘기하네요. 상관계수에서 절대값이 크면 선형관계의 정도가 크다. 선형의 관계가 정도가 높다. 선형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문장은 다 해석이 됐어요. correlation, coefficient, measure, direction, 방향성. 뭘 보면 됩니까? correlation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이냐. 부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extent는 뭘 보면 돼요? 절대값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선형관계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A correlation coefficient can have a maximum value of 1 and minimum value of minus 1. 아, 그래서 상관계수는요. 상관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요. 자, 레벨 1에서는 COR를 썼는데 조금 있다는 로를 쓰니까 로도 그냥 쓸게요. 로. 이거 RHO. 그리스어고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한번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상관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관찰점이 노란 선에 붙어 있죠? 그럼 우리가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거냐면 관찰점이 있는데 여기서 노란 선을 도출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플러스 1. 그럼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찰점이 노란 선에 붙는데 우리가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같은 경우 관찰점이 있고 관찰점을 대변한 노란 직선을 그었는데요. 관찰점이 모두 다 노란 선상에 있고 한 점 더 벗어나지 않았어. 그럼 마이너스 1. 자, 페이지 2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Figure 2. Variables with a correlation of 1, 플러스 1,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의 상황이 그려져 있죠? 관찰점이 일직선 상에 있어요. 267페이지 Figure 3. Variables with a correlation of minus 1, 마이너스 1일 때 관찰점이 우하향하는데 모든 관찰점이 선상에 있어. 됐죠? 268페이지 Figure 4. Variables with a correlation of 0. correlation 0일 때가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는 관찰점을 대변한 직선을 도출할 수가 없죠. 근데 또 하나 유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주식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XY로 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수평선이야. 언뜻 보면 노란 선을 딱 그을 수 있어서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하겠는데 그죠? 우상향 합니까? 우하향 합니까? 안 하네. 우상향도 아니고 우하향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요. 모든 관찰점이 직선상에 있지만 상관계수는 0이에요. 이렇게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X가 클 때 Y는 어떻습니까? 안 바뀌어. X가 작아지면요. Y는 안 바뀌어. 그럼 상관계수 0이에요. X가 커지든 작아지든 Y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관계수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찰점이 수직선상에 있으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관계수가 0이에요. 이건 말로 하셔야 돼요. 때는 어떻게 해석해? X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아무 상관없어. 죄송합니다. Y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상관없어. X는 일정해. 일단 상관계수가 0입니다. 자, 2.3을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2.3. Calculating, 계산하고, interpreting, 해석하세요 한 거야. 해석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여기서. 그죠?
상관계수가 크면 클수록 선형관계가 높은 거고 1 플러스 1은 완전한 선형관계인데 플러스로 완전한 거고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로 완벽한 상관계수예요. 0은요 아무 관계가 xy 간에 관계가 없는 경우예요. 자, 계산이 있는데 계산 식 1이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관계수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긴 되는데 여기서 공분사는요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되는데 저건 모집단에서는 그렇고요. 표본에서는 표본에서 모집단에서는요 저렇게 계산합니다. 저렇게 expected value로. 표본에서는 저 expected라는 건요 모집단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 모집단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요게 나오는데 각각이 나올 확률을 얼마로 보면 되는 겁니까? 3분의 1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각각이 나올 확률을. 관찰점이 3점이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먼저 쓰고 공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면요. 이렇게 계산해요. 뮤 평균, x의 평균 yi 빼기 뮤 y 나누기 n. 자, 이거와 저 식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2번은 나중에 할 건데 여기서 자리가 없어 치울게요. 모집단에서요. 10, 20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평균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같은 거 보겠습니다. 모집단에서요. 이렇게 생겼어요. x가 10, 20, 30 나오고 확률이 0.2, 0.3, 0.5. 모집단이 10, 20, 30으로 구성됐을 때 평균 구하려면 어떤 기호를 쓰고 어떻게 구합니까? 보통 뮤를 쓰고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죠. 그죠? 이런 모형에서는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보통 뮤를 이땐 쓰기도 해도 되는데 보통 뭘 쓰면 기대값이랑 expected value라고 쓰고 어떻게 계산해요? 10과 20과 30의 가중평균하는데 가중평균은 확률로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결국은 같은 건데 이거는 10, 20, 30이 관찰되면요. 모집단에 관찰되면 10이 나올 확률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20이 나올 확률을 3분의 1. 30이 나올 확률을 3분의 1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산식과 이런 계산식을 똑같이 모집단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냐? 이런 경우. 모집단에 10, 20, 30이 있네?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언제 계산합니까? 이렇게 확률 모형인 경우. 확률이 이렇게 있는 경우. 그리고 확률이 특히 다른 경우는 이 공식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공식이 더 일반된 공식이냐? 이거예요, 이거. 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고 이걸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확률을 3분의 1씩 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씩. 오케이? 자, 공분상 공식 이렇게 expected가 있고요. 여기는 시그마가 있어. 저기랑 똑같아. 평균을 구할 때 expected가 있고요. 그냥 시그마인 거예요. 시그마 xi 나누기 n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 모형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꼭 이 식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모집단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식을 써도 되는데요. 저 식을 써도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식을 쓴다면 확률적으로 3분의 3분의 3, 관찰점이 3개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표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본은 이 책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의 공분사는 기호를 똑같이 써요. 우리 책은.
시그마 쓰고 xi 마이너스 mu x 대신 뭘 해야 될까요? x의 평균은 x바. yi 빼기 뭐 해야 될까요? 평균 y바. 그러면 나누기 분모가 어떻게 될까요? 공분산, 분산 생각해 보세요. 분산은 공분산의 일종 아닙니까? 분모가 n-1. 마치 우리 모집단에서 분산이 이렇게 됐잖아요. 모집단의 분산은 n으로 나눴고요. 표본의 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뜻에서 n-를 나눕니다. 책에 보면 268페이지 하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이 져 있고 이제 상관계수를 해보겠습니다.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레벨 1에서는 COR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로를 써요. 로. 분자는 공분산이고 분모는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입니다. 표본에서는 로 대신 이런 걸 쓰는데 갬마 불러 그리스 언어고 분자는 공분산 분모는 표준편차인데 여기서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했죠. 여기는 표본의 표준편차라 sx, sy. 그 다음에 유의할 점이 이 공분산과 이 공분산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모집단의 공분산이고 이 공분산은 표본의 공분산. 우리 책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의 공분산 기호를 동일하게 쓰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2.3이 제목 뭐냐면 calculating이라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고 한 건데 공식이 주어진 항상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테이블 2에서 계산을 했는데요. 이거는 너무 소수점이 막 4자리까지 나와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불가능해요. 손으로.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걸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가 있어서 쓰셔도 되고 그냥 코릴레이션만 해도 돼요. 그것도 상관계수예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 계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공분산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 계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관계수 안에 공분산이 있으니까. 근데 공분산은 또는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뭐부터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뭡니까? X바가 뭘까요? 관찰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관찰점 14 좌표로 표시됐고 두 번째 관찰점이 좌표가 2, 6이고요. 세 번째 관찰점이 3, 5래요. 그러면 X바는 뭐냐면 X 좌표의 평균, 즉 1, 2, 3의 평균이고요. Y바는요. Y 좌표의 평균이야. 오케이? 그거 구해야 되고 또 뭘 구해야 될까요? 이거 구해야 되겠죠? 먼저 이거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자,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 좀 어려우니까 분산부터 구하세요. 분산부터.
자, 분산 구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모에 n-1 쓴다는 거 해서 한번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x반은 x좌표의 평균이라 3분의 1, 2, 3. 1, 2, 3 더하기 나누기 3 하면 되죠. 그래서 2입니다. y반은 y좌표의 평균인데 y좌표가 4, 6, 5. 그거 평균이라 5입니다. sx제곱은 x의 분산은 분모가 n-1이라 3 빼기 1이고 좌표 1좌표 평균은 2죠. 2의 제곱 1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 좌표는 2 평균은 2죠. 제곱 3 빼기 2의 제곱 해서 1이 나와요. sy 제곱도 똑같은 방법으로 1이 나와요. 따라서 sx는 스퀘어루트 1이라 1이 나옵니다. 그냥 sy도 푸준편차 스퀘어루트 1이라 1이 나와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분산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n-는 나중에 하고 요거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i-x바 yi-y바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건 2고 이건 5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xi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습니다. x반은 고정 2지만 여기서 보면 y반은 5고요. yi는 4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5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면 xi 즉 x1일 때 1 빼기 2죠. 이쪽은 y1일 때 4 빼기 5죠. 그랬더니 1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2 빼기 2, 6 빼기 5에서 0이고, 여기는 3 빼기 2, 5 빼기 5에서 0이에요. 근데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가 돼 있죠? 그 시그마가 돼서 이걸 다 더해요. 1이 나와. 이게 분자. 저기 코베런스 계산은 분자고, 이거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공분산 구할 수 있습니다. 공분산 xy 공분산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n-1이라 3 빼기 1에 2분의 1, 0.5예요. 자, 공분산이 0.5가 나왔다고 해서 그림이 이렇게 우상향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관찰점이 3점밖에 없어서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이 안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근데 관찰점이 3점 이상이 넘어가면 여기 계산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제목이 calculating 아니에요. 계산해 보게 한 거니까 계산에 쉽게 하기 위해서 관찰점 3점으로 했습니다. 공분산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이거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상관계수 구할 수 있겠죠? correlation coefficient는 갬마고 공분산 2분의 1 분모는 뭐냐면 sx, sy죠. 여기 1,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상관계수가 2분의 1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관찰점이 3점이라 의미가 없어요. 관찰점이 많아야 우리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관찰점 3점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3개로 했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269페이지에 테이블 2 같은 건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소점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계산의 의미를 못 찾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의미를 찾으면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공식하고 연결해서. 근데 숫자가 복잡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기능을 한꺼번에 못해요. 숫자 복잡한 걸 해결해야 되는 거 하고 개념을 찾아서 정의대로 찾아가는 거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간단한 숫자로 해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자, 270페이지에 좀 270을 넘어갔더니 거기 이 책에서 테이블 2 밑에 계산한 게 있어요. 갬마 해놓고요. 0.9083이 나와서 보이세요? 0.9083. 0.9083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여기 플러스 1도 있었는데 플러스인 거 보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왜냐하면 1은 플러스 1은 여기 직선이죠? 0은 이렇게 생겼죠? 0.9니까 1에 가까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나요? 자, 근데 공분산을 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상한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공분산은 어떨까요? 공분산은 상한과 하한이 없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랑 똑같냐면요. 제가 측정 단위를 막 바꾸면 마음대로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서 상한, 하한이 없어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x가 키인데 센티미터로 재고 y가 몸무게인데 킬로그램으로 쟀어요. 그랬더니 공분산이 200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키를 센티미터로 측정하지 않고 밀리미터로 측정했어요. 그럼 170cm가 이제 1700, 숫자가 170에서 17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 200 곱하기 10이 됩니다. 10배로 커져요. 몸무게를 킬로그램에서 그램으로 바꾸면 80kg이 이제 8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분산이 어떻게 될까요? 하면 1000배로 커집니다. 200 곱하기 10의 3승배가 돼. 그럼 키를 밀리미터로 바꾸고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동시에 바꾸면 200 곱하기 10의 4승배가 돼. 그러니까 제가 측정 단위를 막 바꾸면요. 공분산을 크게도 할 수도 있고 적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분산이 100만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맞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측정 단위를 아주 작은 거로 해버리면, 나노인지 뭔지 작은 거로 해버리면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어요. 공분산이 0.00004입니다. 그럼, 매우 적겠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도요, 측정 단위를 엄청난 거로 하면요, 엄청나게 큰 단위로 하면요, 내가 마음 놓고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상관계수는 어떨까요? 측정 단위를 바꿔도 일정합니다. 그 얘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상한과 하한이 있다는 뜻은 측정 단위를 바꿔도 값이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측정 단위를 1000배, 킬로그램에서 그램으로 했는데 1000배가 된다면 상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 키를 센티미터로 재고 몸무게를 그램으로 쟀는데 상관계수가 0.8이 나왔다면 키를 센티미터 미터로 바꾸면, 밀리미터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것도 똑같이 0.8이에요.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요, 그래도 0.8이 나와. 왜 그러냐 하면, 상관계수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공분산 시그마 x, 시그마 y였어요. 키를 밀리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게 공분산이 몇 배가 되죠? 10배가 되고, 이 표준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같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몸무게를 킬로그램에서 그램으로 바꾸면요, 공분산이 10의 3승배가 된다 그랬죠? 표준 편차는요, 마찬가지로 10의 3승배가 돼요. 따라서 샥 분자가 분모가 지어져서 상관계수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상관계수가 공분산보다 복잡하잖아요. 왜냐면 상관계수 계산하려면 공분산 계산하고 또 뭐 저쩌고 해야 돼. 그럼 왜 상관계수가 나오게 되냐 하면 공분산은 너무 뭔가 부족한 거야. 왜? 측정 단위를 바꾸면 마음대로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분산 값만 보고 선형광이 높다 낮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 단위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일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했더니 그러면 분모 이거 빼주면 이렇게 해주면 단위가 삭삭삭 삭제되니까, 즉 10배 되는 거 다 삭제되니까 같은 값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측정 단위가 바뀌어도 일정하게 나오다 보니까 하한과 상한이 있게 되고, 또 좋은 점은 상한과 하한일 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한일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생겼다, 플러스일 때 저렇게 생겼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더 많이 씁니다. 엑소의 관계를 나타낼 때. 왜? 그 숫자를 알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페이지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2.4 Limitations of Correlation Analysi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관계수는요 너무나 많은 데 쓰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영화를 추천해 줍니다. 영화를 추천해 줘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영화를 추천해서 그 추천한 영화가 내가 시청자인데 추천한 영화가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야 그 넷플릭스를 믿고 계속 추천한 영화를 계속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꾸 보면 다른 사람도 구독하고 하다 보면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시청자가 내가 좋아할 영화를 추천해 줄까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 볼 때 어느 영화를 볼까 하면 영화 평론가의 말을 듣나요? 아니면 친구들의 말을 더 듣습니까? 하면 친구들의 말을 더 들어요. 왜냐면 고3의 여고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제일 중요한 평점은요, 친구의 평점이야. 왜냐면 친구는 자기랑 유사한 환경에 살고 있고 결국 자기랑 취미가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 영화가 걔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고생은 내가 내 친구를 보면 되지만 인터넷상에서는요,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누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스터 A라는 사람이 한테 추천을 해주려고 그래요. 어떤 영화를 추천해야 될까요? 모르겠는 거야. 미스터 A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야, 고3인지 뭐 어느 대학생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알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얘 가장 중요한 동료 그룹을 찾는 거예요. 동료 그룹이란 취미나 이런 거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 어떻게 찾냐 하면 여러 영화를 보고 평점을 매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좋아하다 나쁘다는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스터 A야 그동안에 영화를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편이나 보면 평점한 게 있어요. 그럼 미스터 A의 평점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아 나가는 거야. 가장 비슷한 사람 찾고 반대인 사람을 찾아. 가장 비슷한 사람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상관계수가 높은 사람을 찾으면 돼. 평점에 있어서. 반대인 사람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상관계수가 낮은 사람을 찾으면 돼. 그래서 비슷한 사람은 상관계수가 높은 사람이야. 상관계수가 높은 사람이 만약에 동막골을 봤다면 이 사람한테 이걸 추천해주면 이 사람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듯이 상관계수는요,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커네디언 타이어라는 타이어 파는 회사 같은데, 옛날엔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유통업체예요. 캐나다에. 유명한 유통업체고,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건데요. 거기에 직원 한 명이 이제 뭘 생각해냈어요. 뭘 생각해냈냐 했더니, 이 회사, 캐나디언 타이어라는 회사에서 뭘 했냐면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서 고민은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서 얘가 돈을 떼먹는 애가 아닐까 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떼어먹을 가능성이 높으면 발급 안 해주고 돈을 떼어먹을 가능성이 없으면 발급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돈을 떼어먹을지 안 먹을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직원이 뭘 찾았냐면요. 여기서 판 물품하고 그 크레딧 카드 부도난 거 하고요. 쫙 관계를 찾았어요. 그 상관계수를 찾았어. 그래서 이러한 물품을 사는 사람들은 주로 부도를 많이 낸다. 이런 거는 상관관계를 다 찾아갖고 그거를 이 크레딧 발급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큰 히트를 쳤고 이분은 그 후에 이제 옮겨가서 GM에서 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관계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미테이션이래요. 상관계수가 많이는 쓰이는데 한계가 있대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 휴식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